미국은 확신했습니다. 관세 25%만 꺼내면 한국은 선택의 여지 없이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 언론과 전문가들은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세가 발표된 직후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항의도 없었고 협상도 없었습니다. 정확히 48시간 뒤 결국 트럼프는 한국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날에 벌어진 충격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그날 저는 전 재산을 걸었습니다. 미국이 이긴다는 확신으로요. 2024년 11월 12일 한국산 반도체 25% 관세 발표. CNN 생방송에서 저는 단언했습니다. 한국은 선택지가 없다. 그랬는데 48시간 후 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아니, 모든 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임스 브래들리입니다. 하버드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 골드만삭스에서 15년간 아시아 반도체 시장을 분석했습니다. 백악관과 상무부 자문도 여러 번 했죠. 저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시장을 읽는 사람입니다. 데이터가 말하면 저는 믿었고 그 믿음은 한 번도 저를 배신한 적이 없었습니다. 2024년 11월 12일 오전 10시 미국 대통령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국산 반도체에 25% 관세 부과. CNN 속보가 터졌고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 저널이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정가는 술렁였고 월가는 긴장했죠. 하지만 전문가들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이건 협상 카드가 아니라 최후 통첩이라는 것. 한국은 결국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방송국이었습니다. 저녁 긴급 패널에 출연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이런 순간을 위해 15년을 준비해왔으니까요. 저녁 7시 스튜디오에 도착했을 때 패널석에는 이미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MIT 교수, 전직 상무부 차관, 반도체 업계 베테랑. 이들은 모두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확신에 찬 얼굴이었죠.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앵커가 한국의 대응 전략을 물었을 때 저는 준비해온 분석을 쏟아냈습니다. 한국 반도체 수출의 43%가 미국 시장이고 HBM 같은 첨단 메모리 분야에서 95% 점유율을 가졌지만 그 고객의 70%가 엔비디아, AMD, 구글, 아마존 같은 미국 기업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집행입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패널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죠. 동의의 침묵이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차에 올라 워싱턴 시내를 빠져나올 때 저는 휴대폰을 켰습니다. 뉴스 알림이 쏟아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공식 성명이 없었습니다. 항의도 유감 표명도 긴급 기자회견도 없었어요. 워싱턴의 한국 로비스트들도 조용했고 대사관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이상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난리가 나죠. 외교 채널이 가동되고 로비스트들이 전화를 걸어대고 언론이 들끓습니다. 저는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 쪽 움직임 있어? 그는 짧게 답했죠. 없어. 완전히 잠수 탔어. 뭔가 찝찝했습니다. 침묵이 너무 완벽했어요. 저는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반응을 못하는 거라고요. 관세 25%라는 숫자 앞에서 한국이 패닉에 빠진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속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불편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맞을 준비를 하는 사람은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도망칠 사람도 조용히 움직이죠. 그런데 한국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48시간. 관세 발표부터 실제 적용까지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한국이 백기를 들 시간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올라올 시간이라고 믿었죠. 그래서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 전 재산을 미국 반도체주에 투자하기로요. 인텔, 마이크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한국이 무너지면 이들이 뜬다는 계산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증권 계좌에 로그인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잠깐 멈췄죠. 15년 커리어를 통틀어 이렇게 큰 베팅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숫자를 믿었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고 논리는 완벽했으며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투자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액 매수. 레버리지까지 끌어올렸죠. 확인 메시지가 떴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확신에 차서 잠들었습니다. 미국 시장 없는 한국 반도체는 3개월도 버티지 못한다고 믿으면서요. 숫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그 침묵이 가장 무서운 신호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텍사스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현장을 직접 봐야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텍사스에 지어놓은 첨단 반도체 공장, 그곳에서 굴복의 신호가 나올 거라고 확신했죠.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기 전에 마지막 발버둥을 치는 모습을 취재하러 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당황해 있을 거라고, 혼란스러워할 거라고 말이죠. 오스틴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습니다. 렌터카를 몰고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40분쯤 달렸을 때 거대한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텍사스 황야 한가운데 우뚝 선 최첨단 시설이었죠.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공장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기계 소음이 들렸고 환풍기가 돌아가고 있었으며 전기는 켜져 있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위기가 달랐어요. 로비에 들어섰을 때 안내 직원이 저를 맞았습니다. 한국인이었죠. 그는 공손했지만 표정이 묘했습니다. 긴장한 것도 아니고 당황한 것도 아니었어요. 너무 차분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걸 정리한 사람의 얼굴이었죠. 공장 내부를 둘러보고 싶은데요. 물론입니다. 안내해드리죠. 그는 저를 생산 라인으로 안내했습니다. 클린룸 밖에서 유리창 너머로 내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장비들이 돌아가고 있었고 방진복을 입은 작업자들이 움직이고 있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생산을 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들은 뭔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산 중인가요? 전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 점검.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좀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의 움직임이 군대처럼 조직적이었어요. 각자 맡은 구역이 정확했고 손놀림이 빨랐으며 서로 눈빛만으로 소통하는 것 같았죠. 이건 즉흥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연습한 동작이었어요. 쫄아있는 얼굴을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항복하려는 사람들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떠날 준비가 끝난 얼굴들이었죠. 저는 안내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점검이 계속됩니까? 곧 끝날 겁니다. 곧. 그 단어가 묘하게 걸렸습니다. 투어를 마치고 로비로 돌아왔을 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워싱턴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국무부에서 일하는 동료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어요. 지금 어디야? 텍사스, 한국 공장이야. 거기서 뭘 봤어? 이상해. 분위기가 너무 차분해.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잠수 탔어. 뭐? 로비스트들도 연락 두절이야. 아무도 전화를 안 받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다시 공장 쪽을 바라봤습니다. 거대한 건물이 조용히 서 있었죠. 기계는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항복하려는 쪽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무너지는 쪽은 이렇게 조직적이지 않죠.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도망이 아니라 이동이다. 이건 항복이 아니라 철수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멀리서 버스 한 대가 보였습니다. 대형 관광버스였죠. 공장 후문 쪽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저는 멈춰 섰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버스가 왜 거기 있습니까?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앉아서 공장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죠. 텍사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계산을 끝냈다는 것을요. 48시간이라는 시간은 협상을 위한 게 아니라
철수를 위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이건 협상이 아니라 작전이었습니다. 저는 악셀을 밟았습니다. 호텔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계속 공장을 맴돌았습니다. 그들의 차분한 얼굴, 조직적인 움직임, 대사관의 침묵, 버스,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새벽 5시 호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저는 옷을 챙겨 입고 다시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무언가 확인해야 할 것 같았어요. 어제 본 그 버스, 조직적인 움직임, 차분했던 표정들. 모든 게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텍사스 새벽 도로는 텅 비어 있었죠. 어둠 속을 달리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요. 공장 정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멈춰야 했습니다. 버스였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어요. 대형 버스 6대가 공장 앞마당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엔진이 켜져 있었고 헤드라이트가 새벽 어둠을 밝히고 있었죠. 저는 차를 세우고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공장 정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국인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있었죠. 1명, 2명, 10명, 20명. 끝없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각자 자기 버스를 알고 있었고 짐을 싣고 조용히 올라탔죠.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군대의 철수 작전 같았어요. 완벽하게 계획된 움직임이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정문 쪽으로 걸어갔죠. 한국인 관리자 한 명이 저를 봤습니다. 어제 저를 안내했던 그 직원이었어요. 그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올 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죠.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철수합니다. 전부요? 450명 전원입니다. 숫자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450명. 텍사스에 있던 한국인 엔지니어 전원이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여긴 미국 땅이고 이 공장은 미국 자산입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공장은 여기 남습니다. 우리는 계약대로 근무했고 이제 떠날 뿐입니다. 떠나면 이 공장은 어떻게 됩니까? 미국 기술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 기술자들. 그들은 매뉴얼을 받았고 교육을 받았으며 1년 넘게 함께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배운 건 절차였지 기술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마지막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새벽 안개 속으로 사라졌죠. 저는 텅 빈 주차장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공장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거대한 건물, 최첨단 장비, 수십억 달러짜리 시설. 모든 게 완벽하게 남아 있었죠. 하지만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기계를 돌릴 사람들이 빠져나갔어요. 저는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공장 운영 책임자였죠. 지금 한국인들이 전부 떠났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요? 이걸 어떻게 막지 않았습니까?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계약을 어긴 게 아닙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조용했고 복도는 텅 비어 있었죠. 생산 라인 앞에 섰을 때 미국인 기술자 몇 명이 장비 앞에 멍하니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가동할 수 있습니까? 한 기술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을 흐렸습니다. 매뉴얼대로 해도 결과가 다릅니다. 온도, 압력, 타이밍. 모든 게 숫자로는 똑같은데 나오는 건 달라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기계 소리만 들어도 알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는지 어디를 조정해야 하는지 말이죠. 그건 매뉴얼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기술은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감각이었고 손끝으로 느끼는 떨림이었으며 귀로 듣는 기계의 숨소리였습니다.
1만 개가 넘는 공정 변수를 몸으로 기억하고 0.001도의 온도 차이를 직감으로 잡아내며 장비가 말을 걸면 답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죠. 미국은 공장을 샀지만 기술은 사지 못했습니다. 기계는 남았고 심장은 빠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미국이 멈췄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앉아서 텅 빈 생산 라인을 바라봤죠. 총도, 돈도, 문서도 소용없었습니다. 사람이 떠나자 제국이 흔들렸습니다. 텍사스에서 돌아온 다음 날 첫 번째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인텔이었습니다. 오리건주 힐스버러 공장에서 비상 가동 명령이 떨어졌다는 내용이었죠. 한국 없이도 가능하다는 걸 증명하겠다는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마이크론도 움직였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비상 체제로 전환했어요. 미국 반도체 산업 전체가 우리가 한다는 각오로 뭉쳤습니다. 저는 그래도 미국은 버틴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장비가 있고 같은 재료가 있으며 매뉴얼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만 바뀌었을 뿐인데 설마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72시간 후 두 번째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HBM 수율 보고서였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그래프가 화면에 떴어요. 그리고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수율이 두 자릿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있을 때는 90%를 넘었던 수치가 말이죠. 숫자가 말이 안 됐습니다. 저는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숫자는 그대로였습니다. 같은 장비, 같은 공정, 같은 재료를 썼는데 결과만 달랐습니다. 저는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인텔 내부에 있는 제 연락처였죠. 지금 수율 보고서 봤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매뉴얼대로 했을 텐데요. 매뉴얼대로 했습니다. 온도, 압력, 시간, 모든 변수를 정확히 맞췄어요. 그런데 칩이 나오면 불량입니다. 발열 제어가 안 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저는 15년간 반도체 시장을 분석해왔습니다. 수천 개의 보고서를 썼고 수백 번의 프레젠테이션을 했으며 제 분석은 언제나 맞았죠. 제가 쓴 모든 보고서의 전제는 하나였습니다. 기술은 대체 가능하다는 것이었어요. 같은 장비를 사면 같은 결과가 나온다. 같은 투자를 하면 같은 수율을 얻는다. 그게 제가 믿었던 시장의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전제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세 번째 보고서가 왔습니다. 장시간 가동 불가 판정이었습니다. HBM은 AI 서버의 심장입니다. 고성능 연산을 위해서는 발열을 정밀하게 제어해야 하죠. 그런데 미국에서 만든 칩들은 2시간만 돌려도 온도가 치솟았습니다. AI 서버가 불안정해지기 시작했어요. 엔비디아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납품 지연이 얼마나 됩니까? 최소 3개월입니다. 3개월이요? 우리 서버 라인이 멈춥니다. 알고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D.C.의 하늘이 흐렸어요. 11월 하늘이었습니다. 차가웠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반도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건 국가 인프라 문제였습니다. AI 서비스가 흔들리고 데이터 센터가 위험해지며 자율주행 시스템이 불안정해지고 있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금융 알고리즘, 의료 시스템, HBM에 의존하는 모든 것들이 동시에 타격을 받기 시작했죠. 저는 제 과거 보고서들을 꺼내봤습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4년치 분석 자료였죠. 모든 보고서에서 저는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 기술은 대체 가능하다. 미국은 언제든 자체 생산할 수 있다. 시장 접근권이 협상 카드다. 저는 틀렸습니다. 완벽하게 치명적으로 틀렸습니다. 기술은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축적된 손끝의 감각이었고 문서로 남기지 않은 노하우였으며 떠나면 함께 사라지는 지식이었죠. 저는 그걸 숫자로만 봤습니다. 투자액, 공장 수, 생산 능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방송국이었습니다. 브래들리 박사님, 긴급 출연 부탁드립니다. 반도체 수급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박사님, 시청자들이 설명을 원합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카메라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전 제가 했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죠. 한국은 선택지가 없다. 이건 집행이다. 3개월도 못 버틴다. 버티지 못한 건 미국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투자 계좌를 열어봤습니다. 인텔, 마이크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모두 빨간색이었습니다. 하락률이 두 자릿수였죠. 레버리지를 끌어올렸던 제 판단이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숫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제 커리어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미국 전역에서 이상 신호가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AI 서비스였습니다. 챗GPT 응답 속도가 느려졌고 구글 검색 알고리즘에 지연이 생겼으며 아마존 추천 시스템이 버벅거리기 시작했죠. 처음엔 일시적 장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는 확산됐어요. 데이터 센터 내부에서 비상회의가 열렸습니다. HBM 재고가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신규 공급은 끊겼고 대체품은 성능이 나오지 않았으며 서버는 과부하 직전이었죠. 엔지니어들은 시스템을 다운그레이드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성능 서비스를 줄이고 연산 속도를 낮추며 사용자 경험을 희생하는 방식으로요.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실물 경제로 번졌습니다. 자율주행 업데이트가 중단됐고 금융 알고리즘이 불안정해졌으며 의료 AI 진단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HBM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클라우드 없이는 기업이 돌아가지 않았고 AI 없이는 서비스가 유지되지 않았으며 서버 없이는 경제가 멈췄습니다. 월가가 반응했습니다. 기술주 선물이 개장 전부터 급락하기 시작했어요. 나스닥 지수가 흔들렸고 엔비디아 주가가 10% 가까이 떨어졌으며 데이터 센터 관련주가 동반 하락했죠. 저는 거래소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빨간색 숫자들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었어요. 휴대폰 알림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진콜이었습니다. 추가 증거금을 납부하라는 메시지였죠. 저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계좌를 열어봤어요. 레버리지를 끌어올렸던 제 포지션이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인텔 마이너스 18%, 마이크론 마이너스 22%,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마이너스 15%. 숫자들이 저를 처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증거금을 납부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걸 이미 투자했으니까요. 강제 청산이 시작됐습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제 주식을 팔아치우기 시작했죠. 최악의 가격에 최악의 타이밍에 말이에요. 개장 종료 30분 전 거래 중단 경고가 떴습니다. 낙폭이 너무 커서 서킷 브레이커가 작동할 위기였습니다. 뉴스 속보가 쏟아졌어요. 나스닥 급락, 반도체 공급망 위기, AI 서비스 불안정, 하루 만에 수십조 증발. 저는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을 내렸습니다. 그 위에 주저앉았죠. 손이 떨렸고 숨이 가빠졌으며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노트북을 무릎 위에 올렸어요. 다시 한번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잔고가 보였습니다. 0달러. 15년 커리어가 하루 만에 증발했습니다. 제가 쌓아온 모든 것, 제가 믿었던 모든 것, 제가 확신했던 모든 것이 사라졌죠. 저는 숫자를 믿었습니다. 데이터를 신뢰했고 논리를 따랐으며 시장 원리를 믿었어요. 그런데 숫자가 저를 배신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숫자를 오해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숫자로만 봤습니다. 수출액, 점유율, 시장 의존도. 모든 걸 데이터로 환산했고 그래프로 정리했으며 결론을 도출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 그 숫자를 만들어낸 사람들을요. 30년 동안 축적된 기술. 문서로 남기지 않은 노하우. 떠나면 함께 사라지는 지식. 사람이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변기 뚜껑 위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밖에서는 동료들이 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욕을 하고 있었으며, 누군가는 한숨을 쉬고 있었죠. 저도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무너진 사람, 틀린 사람, 패배한 사람.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국은 공장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떠나면 제국도 흔들립니다. 사흘 후 백악관에서 전화가 걸려왔을 때 저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상무부, 국방부, 국가정보국 고위 관계자들이 모이는 긴급 회의라는 얘기였죠. 저도 참석하라는 지시였습니다. 반도체 전문가 자격으로요. 저는 수트를 챙겨 입고 워싱턴 D.C.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켰더니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반도체 공급망 위기 심화, AI 서비스 불안정 지속, 나스닥 3일 연속 하락. 미국 전역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백악관 웨스트윙에 도착했습니다. 복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장관급 인사들이 오가고 있었고 경호원들의 표정마저 긴장되어 있었죠. 저는 상황실로 안내됐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이미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큰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상무장관, 국방장관, NSA 국장, CIA 부국장. 벽면에는 대형 스크린이 걸려 있었고 그 위에는 미국 전역의 반도체 공장 지도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빨간 불이 켜진 곳들이 보였습니다. 텍사스, 오리건, 애리조나. 이건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실이었습니다. 상무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현황부터 보고받겠습니다. 한 관계자가 일어나 태블릿을 조작했고 데이터가 스크린에 나타났죠. 그래프, 표, 숫자들. 모든 게 빨간색이었습니다. 텍사스 공장 가동률 0%입니다. 한국 기술 인력 450명이 철수했고 미국 엔지니어들만으로는 정상 가동이 불가능합니다. 오리건 상황도 동일합니다. 장비는 있지만 돌릴 수 없습니다. 테이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관계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원격 기술 지원을 요청했지만 한국 측이 모든 접근 권한을 차단했습니다. 시스템 로그인이 안 되고 클라우드 접속이 막혔으며 기술 문서 서버도 폐쇄됐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블랙박스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대체 생산은? 인텔과 마이크론이 시도했지만 수율이 2자릿수입니다. 상용화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시간은? 며칠 내로 국가 핵심 서비스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데이터 센터 서버 교체 주기가 끝나가고 있고 AI 연산 능력이 한계에 달했으며 클라우드 인프라가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저는 테이블 끝에 앉아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미국 최고 위층 인사들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그들은 무력해 보였습니다. 숫자 앞에서, 현실 앞에서, 기술의 부재 앞에서 말이에요. NSA 국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협상 채널을 열었습니까? 시도했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대사관은 공식 입장만 되풀이합니다. 신뢰 훼손에 따른 조치라는 한 문장뿐입니다. 상무장관이 책상을 쳤습니다. 이건 우리 땅에 있는 공장입니다. 우리가 투자했고 우리 법이 적용되는 시설입니다. 그 순간 국방장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가동하면 됩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죠. 직접 가동한다는 건 강제로 접수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법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말이에요. 강경론이 테이블 위에 올라온 겁니다. CIA 부국장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선을 넘는 겁니다. 국제법 위반이고 동맹관계 파탄이며 외교적 재앙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선택지가 있습니까?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협상을 주장했고 누군가는 압박을 주장했으며 누군가는 강제 접수를 지지했죠. 테이블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카드는 쓰는 순간 진다는 것을요. 총으로 사람을 위협할 수는 있어도 기술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법으로 공장을 접수할 수는 있어도 노하우를 빼앗을 수는 없죠. 한국은 이미 떠났습니다. 남은 건 껍데기뿐이었어요. 하지만 제국은 물러설 줄 몰랐습니다.
회의가 끝날 때쯤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 외교적 표현이었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필요하다면 군사적 개입도 검토한다는 뜻이었죠.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끝이 보인다고요. 이틀 후 결정이 실행됐습니다. 새벽 4시 저는 다시 텍사스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국방부 법무팀, 상무부 관계자, 그리고 무장 병력이 함께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자산 보호를 위한 긴급 조치였지만 실질은 강제 접수였죠. 미국 땅에 있는 공장이고 미국 법이 적용되는 시설이니 우리가 직접 가동하겠다는 논리였습니다. 비행기 안은 조용했습니다. 법무팀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고 국방부 관계자는 무전기로 뭔가를 확인했습니다. 무장 병력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텍사스 상공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새벽이었지만 저는 불편했습니다. 이 카드는 쓰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제국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전 7시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병력이 먼저 진입했고 법무팀이 뒤를 따랐으며 저는 마지막에 들어갔습니다. 정문은 열려 있었어요. 저항도 항의도 없었습니다. 너무 조용했죠. 로비에는 아무도 없었고 복도는 텅 비어 있었으며 사무실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생산 라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거대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천장까지 닿는 장비들, 수십억 달러짜리 시설들, 최첨단 반도체 공장의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죠. 하지만 사람이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요. 기계는 멈춰 있었고 조명은 어두웠으며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국방부 관계자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1층 확보, 인원 없음. 2층 확보, 인원 없음. 지하 확보, 인원 없음. 건물 전체가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중앙 제어실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컴퓨터들이 켜져 있었어요. 모니터 화면에 불이 들어와 있었죠. 하지만 접속할 수 없었습니다. 로그인 화면만 떠 있었고 어떤 권한으로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법무팀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시스템 전체가 잠겨 있습니다. 원격으로 권한을 회수한 것 같습니다. 강제로 뚫을 수 없습니까? 시도할 수는 있지만 장비 손상 리스크가 있습니다. 자폭 프로토콜이 걸려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은 떠나면서 모든 걸 가져갔어요. 기술 문서, 공정 데이터, 노하우, 심지어 접근 권한까지 말이죠. 남은 건 하드웨어뿐이었습니다. 작동하지만 쓸 수 없는 기계들이었죠.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저는 돌아봤습니다. 한국인이었습니다. 중년 남성이었죠.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표정은 차분했으며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마 공장 관리 책임자였을 겁니다. 철수하지 않고 남은 단 한 명이었죠. 무장 병력이 긴장했습니다. 총을 들고 있었지만 쏠 수는 없었어요. 그는 위협적이지 않았고 무기도 없었으며 그냥 서 있을 뿐이었으니까요. 법무팀 책임자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미국 정부의 긴급 명령입니다. 이 시설은 국가 안보를 위해 임시 접수됩니다. 한국인 관리자는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이해했습니다. 시스템 접근 권한을 넘겨주십시오. 권한은 이미 회수됐습니다. 강제로라도 접근하겠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긴장했습니다. 다만 쓸 수는 없을 겁니다. 그 한마디가 공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총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였죠. 위협도 조롱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었어요. 이 공장은 가져갈 수 있지만 돌릴 수는 없다는 것. 장비는 남아있지만 기술은 이미 떠났다는 것. 미국은 껍데기를 얻었지만 심장을 잃었다는 것을요. 국방부 관계자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본부에 보고하겠습니다. 현장 상황 전달 필요. 저는 한국인 관리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저를 똑바로 보고 있었어요. 승리의 표정도 조롱의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담담했죠. 이미 끝난 싸움을 바라보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총은 사람을 위협할 수는 있어도 기술을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법은 공장을 접수할 수는 있어도 노하우를 빼앗을 수는 없었습니다. 돈은 장비를 살 수는 있어도 30년 경험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선택했습니다. 2시간 후 철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백악관에서 내려온 지시였죠. 작전 중단, 병력 철수, 외교적 해결 모색. 공식적으로는 상황 재평가를 위한 전술적 후퇴였지만 실질은 항복이었습니다. 우리는 공장을 나왔습니다. 한국인 관리자는 로비에 서서 우리를 배웅했습니다. 인사도 말도 없이 그냥 서 있었죠. 저는 마지막으로 그를 돌아봤습니다. 그날 제국은 한 발도 쏘지 못했습니다. 철수 명령이 떨어진 다음 날 한국 정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짧은 성명이었습니다. 감정도 비난도 요구도 없었죠. 단 3문장이었습니다. 신뢰가 훼손됐습니다. 투자 계획을 보류합니다. 기술 인력 철수를 유지합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설명도 협상 조건도 복귀 일정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만 말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세계는 그 침묵을 이해했습니다. 48시간도 안 돼서 유럽이 움직였습니다. 독일이 먼저 발표했고 프랑스가 따랐으며 네덜란드가 뒤를 이었죠. 한국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0%로 인하하고 장기 공급 계약을 제한하며 공동 R&D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환영 성명이 쏟아졌어요. 유럽 전역이 한국을 초대하고 있었습니다. 일본도 움직였고 동남아시아도 반응했습니다. 세계가 한국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혼자였습니다. 동맹이 아니라 시장이 먼저 반응했던 겁니다. 기술을 가진 쪽이 선택하고 필요한 쪽이 무릎을 꿇는 구조였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관세는 약자를 굴복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강자를 확인하는 시험지였다는 것을요. 미국 IT 기업들이 백악관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 CEO가 전화를 걸었고 구글이 성명을 냈으며 아마존이 경고했습니다.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끝납니다. 기업들은 정부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직접 한국과 접촉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한국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도 기업도 그 누구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워싱턴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도 안 받았고 밖에도 나가지 않았으며 뉴스만 봤죠. 나스닥은 계속 떨어졌고 AI 서비스는 더 불안정해졌으며 데이터 센터는 비상 상황을 선포했습니다. 미국 전역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마지막 보고서가 대통령 책상에 올라갔습니다. 저도 그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죠.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협상할 수 있을 때 협상해야 합니다. HBM 시장 구조상 대체 불가능합니다. 며칠 내 국가 핵심 서비스 마비 예상됩니다. 48시간. 한국이 침묵한 지 정확히 48시간 만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백악관에서 발표가 나왔어요. 한국과의 관세 문제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공식 표현은 대화를 통한 해결이었지만 실질은 보류였고 본질은 항복이었습니다. 조건 없는 후퇴였습니다. 저는 TV 앞에 앉아서 그 발표를 봤습니다. 대통령 얼굴이 화면에 나왔을 때 그의 표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굴욕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말로 하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졌다는 것을요. 저는 TV를 껐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D.C.의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48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아니, 지난 15년을 떠올렸죠. 저는 오랫동안 믿었습니다. 돈을 가진 쪽이 이기고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쪽이 주도권을 쥔다고요.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누르고 강한 쪽이 약한 쪽을 굴복시킨다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한국을 숫자로만 봤습니다. 수출액, 의존도, 점유율. 모든 걸 데이터로 환산했고 그래프로 정리했으며 결론을 내렸죠. 하지만 결정적인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축적된 손끝의 감각, 문서로 남기지 않은 기술, 떠나면 함께 사라지는 지식. 미국은 공장을 샀지만 한국은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장비를 소유했지만 노하우를 키웠고 투자를 했지만 사람을 길렀죠. 48시간. 그건 관세가 무너진 시간이 아니라 제 확신이 무너진 시간이었습니다. 제 15년 커리어가 틀렸다는 게 증명된 시간이었고 제가 믿었던 세계 질서가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강국은 큰 나라가 아니라 떠날 줄 아는 나라라는 것을요.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침묵으로 답하며 기술로 증명하는 나라라는 것을 말이죠. 한국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계가 먼저 답했습니다. 그게 진짜 힘이었습니다.